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1,700명대로 일주일 만에 최다치를 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이달 25일에 종료될 예정인데요. 비수도권까지 확산세가 번져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어제 1,784명이 발생했습니다. 최다치를 넘은 그런 상황이고 하루 평균으로 보면 1,5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정점을 언제쯤 지나갈 것인가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형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지가 벌써 한 2주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현황에 대해서는 그 국가수리과학연구소하고 대한수학회에서 이 수리 모델링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결성을 해서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아마 23일 정도의 정점을 찍고 그때 한 1,800명 정도 환자가 나온 뒤에 그 다음 주가 되는 30일 정도쯤에는 아마 1,500명 정도로 줄어들 거다. 그 이후로는 이제 서서히 줄어들 거라는 이제 예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맞을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4단계라는 초유의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단순히 상승세를 둔화시켰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들이 좀 제대로 취해져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감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넘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더 이뤄져야겠습니까? 그 특단의 조치라고 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는 거를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특단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제대로 잘 지키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3mm이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원활하게 잘 수행했었던 건 3T입니다. 근데 3밀 중에서 밀접하고 밀폐하고 밀집 이 세 가지를 고려를 각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밀폐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 되면서 그 에어컨 때문에 여러 가지 환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기나 이런 것들을 질병관리청에서도 권고하듯이 1시간에서 2시간마다 한 10분 정도씩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밀접 접촉인데 이 밀접 접촉은 결국 개인 간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더 자제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이동량 분석에 따르면은 지난주에 수도권의 이동량 감소는 11%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간의 경험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이동량 감소가 최소한도 20%, 그 다음에 대구 지역에서의 그 집단 감염에는 거의 45% 정도 감소하고 났더니 굉장히 큰 효과를 봤거든요. 근데 11% 정도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효과가 나타날 정도의 이동량 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밀집인데 이 밀집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이게 이제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델타 변형이라는 새로운 변형이 감염력이 더 강력한 변형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는 잘 지금 제어되지 않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보다 더 강력한 조치는 필요는 한데, 근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는 직장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이동 제한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국가의 단계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이걸 어떻게 원활하게 수행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3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3T는 결국 검사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 그다음에 이제 치료에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이게 그동안 뭐 자가진단 키트라던가 또는 역학조사 인원의 부족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저희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수도권 상황 저희가 짚어볼 텐데 전국화는 양상이고요.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의 상황이 심각한데 처음으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거리두기를 구분해서 두는 것에 대한 이견들도 많이 일전에 나왔기 때문에
동시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일괄적으로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격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진단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수민 평론가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수도권, 비수도권 아직까지 격차는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단계로 일괄적으로 둘 필요까지 있을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격차가 그래도 커지면 커질수록 풍선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은 이제 여름철, 무더위고 피서철이기 때문에 만약에 1단계, 2단계 이런 지역이 있다면 수도권에서도 그쪽으로 상당히 많은 이동량이 발생을 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똑같이 모든 지역을 같은 단계로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그 단계 격차는 좁혀주거나 혹은 몇 가지 조치를 통해서 좀 침을 놓듯이 그렇게 처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상점의 영업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제한하지는 않더라도 밤 시간대에는 사용 인원, 그러니까 집합 인원이죠. 이런 사적 모임에 대해서 인원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은 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예. 특히 이제 상점 이용 시간보다는 그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이런 것들을 당국에서도 먼저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비수도권의 감염 양상을 살펴보니까 유흥업소발 감염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젊은 층 감염 비율도 높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그 감염이 자주 일어나는 곳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까?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염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1차적으로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좀 시설 종사자 스스로도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경우도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나기가 쉬운 것이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단계가 높기 때문에 비수도권이라든지 단계가 더 낮은 지역의 유흥업소를 찾아가는 특히 이제 주말이라든지 비서철에 그렇게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우선적으로 집합 금지라든지 통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외에도 이제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결국에 정치권에서 재정이라든지 경제적인 대책을 또 준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도 사실 손실 보상에 대해서 상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켜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보상되었는가 했을 때는 굉장히 미진했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경제 보상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대비를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습니다. 네.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극단의 처방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제 봉쇄와 관련된 얘기들. 이제 물리적 봉쇄를 포함해서 아무튼 봉쇄 준하는 이제 그런 플러스 알파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실 텐데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걸로 충분치 않다라는 진단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양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네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쇄에 준하는 조치가 분명히 효과는 강력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피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없이는 절대로 지금 갈 수 없는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원들이 얼마나 수월하고 원활하게 빨리 진행되느냐가 사실은 봉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라던가 이런 것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3밀과 3T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사항들을 지금 조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렇게 지금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다들 많은 얘기들을 하시지만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아직까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들을 지금 강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떤 이 4단계에 준하는 이 조치들을 시민들이 제대로 좀 따라올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4단계도 지금 결코 이게 느슨한 조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4단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직 그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 적응이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잘 홍보를 하고 따라오게끔 하고 난 뒤에 그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봉쇄를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50세에서 54세 연령층에 대해서 구분 없이 접종 예약이 진행되는데요.
그 요 며칠간 그 예약이 시작될 때마다 접속 지연이 반복이 돼서요.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서버를 늘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접속 지연을 막을 수 있을까요? 뭐 애초부터 근본적으로는 서버를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거, 이것이 근본 원인이었던 거거든요. 이미 지금 이제 50세에서 54세까지 더 넓게 구간을 잡아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 53세, 54세 할 때만 해도 이 원래 인원은 150만 명인데 이것을 뭐 몇 배를 초과하는 인원이 들어와서 제대로 운용 시스템이 돌아가지를 않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좀 결단을 내려가지고 서버를 좀 갖추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또 다르게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이게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간에 좀 배울 만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너무 문서로 처리하는 관행들이 예. 많이 남아서 그런 것들이 선진국에 안 맞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던 한편으로는, 또 그쪽은 이제 서류라든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뭐 한국이 또 거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창구랄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스템, 그동안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번 백신 접종에서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서버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간 쪽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게 됐거든요. 예. 근데 민간의 힘을 빌리려면은 그 정보를 또 처리하는 데 드는 여러 또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네. 그런 또 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글쎄요, 좀 궁극적으로 타개를 하려면 그래도 근본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비를 새로 하고,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오프라인이라든지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백신 접종이 뭐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 젊은 층 접종도 한참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사전 예약 시스템에 대한 오류가 그때 또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청해 부대 얘기 저희 해볼 텐데 지금 301명 중에 266명이 양성 판정 받았고요. 23명이 음성, 12명은 재검사. 전체가 88% 감염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영민 교수께서는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진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파병 나간 군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여실하게 보여줬는데요. 네. 일단은 군에서의 어떤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좀 아니란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 청해부대가 나가 있는 아덴만 인근을 보시면은 그 주변 국가들이 이제 소말리아라던가 이제 이디오피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봤을 때 이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럼 적냐?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확진자 보고를 못하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만큼 지역사회 안에는 코로나19 감염자 숫자가 많았을 가능성이 높은 예.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현지와 접촉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높았었고, 그거를 고려를 해서 현지와 접촉이 있고 난 뒤에 최소한도 14일 정도, 코로나19 잠복기 정도 기간 동안에는 예. 주의를 해야 되고, 그 안에 발열자가 나타났으면 코로나19를 당연히 의심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접촉한 뒤에 고열과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느끼지 못하거나 냄새를 맡지 못하는 그러한 장병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느슨하게 대응을 한 부분이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더 앞으로 보다 더 정확한 계획과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코로나19가 이 청해 부대 이 문무대항 안에서 전파됐던 계기에는 역시 또 진단이 늦어진 측면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게 항체 검사인지 항원 검사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금 규명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하나의 모듈화된 그 PCR 검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게 필요한 게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질환 진단에도 필요하지만 군이라고 부르는 조직은 생물태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테러 병원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그러한 모듈화된 PCR이나 그런 신속 진단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안일한 처사였다라는 지적들이 참 많은데요. 뭐 그런 사이에 국방부와 질병청의 서로 다른 어떤 설명이라든지 그런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뭐 하나하나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처음 네네. 출항할 때부터도 그때 이제 항원 검사냐 항체 검사냐 했을 때 항체 검사 쪽으로 너무 빠르게 그렇게 무게를 실어버리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고 또 백신을 인근에 있는 국가들 특히 한국하고 관계도 괜찮은 국가들입니다. 바레인이라든지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또 미군들도 주둔을 해 있고 이쪽이랑 잘 협의를 해서 백신을 충분히 또 접종을 할 수 있었는데 놓친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 또 드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해명 단계에서 보면은 해군 쪽하고 합참하고 국방부하고 또 말들이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시스템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뭐 예전에 얘기하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예전에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래서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좀 소통 시스템, 커뮤니케이션이 좀 파괴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형민 교수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